그럼 이런 촘촘한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엄청난 자본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로 인터넷 검열에 들어간 돈만 무려 66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검열이 우리 동네 일상 단위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 해설에서는 최근 발표된 인권 및 디지털 자유에 관한 심층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디지털 검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메커니즘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과연 무엇이 걸려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답 없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심각한 병을 얻었는데도 원인조차 묻지 못하고 철저한 고립 속에서 싸워야만 하는 가족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허공에 외치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만리방화벽 내부, 감시와 디지털 통제, 조화로운 부정의 배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장벽 너머로 퍼지는 글로벌 파급 효과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죠. 1. 허공에 외치는 목소리, 즉 추상적인 기술 정책이 어떻게 곧바로 인간적 희생으로 직결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보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활동가 허팡메이 같은 분들 말이죠. 그저 기관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려 했을 뿐인데 복잡한 억압의 미로에 갇히고 맙니다. 네, 단지 진실을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실종되고 외부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20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여 아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두 번째 파트, 2. 만리방화벽 내부의 거대한 억압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나온 2021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보면요,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중국에 100점 만점에 딱 10점을 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억압적인 인터넷 환경이라는 뜻이죠. 특히 놀라운 건 사용자 권리 침해 부문인데요. 점수가 무려 0점입니다. 아예 권리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촘촘한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엄청난 자본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로 인터넷 검열에 들어간 돈만 무려 66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검열이 우리 동네 일상 단위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에 반대 의견을 올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자동화된 AI 알고리즘이 특정 키워드를 딱 잡아내는 순간 계정은 날아가고요. 곧바로 진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신문을 합니다. 완곡하게 이걸 차 한잔 하러 오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아주 직접적이고 두려운 개입이죠.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3. 감시와 디지털 통제. 이들이 어떻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지워버리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보고서의 수치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용자들이 매일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무려 수백억 건의 컨텐츠가 조용히 삭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소독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10억 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찔한 데이터죠. 프리덤하우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누리는 디지털 익명성, 그게 이런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때문에 하나하나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명 등록은 기본이고 모바일 서비스 하나 쓰는데 안면 인식까지 해야 하거든요. 대중에게 편리함을 주는 필수 앱들이 사실은 거대한 감시망의 말단 촉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번째 섹션, 4.
조화로운 부정의 배양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무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조화로운 부정인데요. 검열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띄는 글자 몇 개 지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아주 묘하게 길들여서 사회 기저에 있는 취약성 자체를 대중 스스로 외면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후연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순응하게 만들까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명 우마오당이라고 불리는 유급 댓글 부대와 알고리즘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들이 의무적인 긍정 에너지를 사방에 쏟아내면서 껄끄러운 비판이나 진지한 토론 자체를 아예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 출처 자료들을 보면 위기 대응 방식에서 아주 극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전염병 봉쇄 기간에 가정폭력이나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 때 검열된 사회는 이 논의를 그냥 억압해버립니다. 사회적 조화를 깬다는 명목으로요.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소외 계층은 사회의 시야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20년 1월에 보도된 베이징 신문 헤드라인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한의 평온함이 나머지 지역을 평온할 수 없게 만든다. 정말 뼈를 때리는 문장이죠.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람들의 안정보다 정치적 이미지와 억지로 꾸며낸 평온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조화로운 부정의 치명적인 결함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5. 디지털 장벽 너머. 이런 극단적인 통제가 전 세계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력한 국내 검열 장치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자기 궤도 안으로 굴복시키거든요. 애플, 줌, 링크드인 같은 거대 기업들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 운영 방식을 타협해야만 했고, 이는 결국 글로벌 인터넷의 표준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정보기술 분야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생명과학 연구 논문의 무려 36%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정말 막대한 비중이죠. 인류 전체의 과학 발전과 지식이 이 통제된 생태계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코로나19 기원 추적 논문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한 국가가 과학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무엇을 세상에 발표할 수 있는지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를 이해하고 대비하려는 전 세계 과학계의 역량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정보가 차단되고 현실이 은폐될 때 그 청구서는 결국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당도합니다. 한 사회가 자기 안의 문제를 철저히 무시하도록 길들여질 때 결국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 전지구적 현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